네, 2,400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낮았다라는 기대감이 좀 빠지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 해설자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시장 전략 세우고 관심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게 부담입니다. 우리도 확진자가 좀 늘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요. 이게 이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확진자 나오는 차트 매일 봤었잖아요. 네. 한동안 안 보다가 저도 이제 오랜만에 좀 기사에 떠서 봤는데요. 네. 우리보다는 이제 중국의 봉쇄 조치 그에 따른 후폭풍이 나비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시장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네, 사실 뉴스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같이 방문한 그 옆자리에 계신 홍콩 행정장관이 코로나 그래서 확진됐죠. 코로나 확진되면서 지금 아마 시진핑 주석은 격리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조금 뇌피셜이긴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일단 격리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뭐 코로나 걸렸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래버리면 뭐 중국의 리오프닝은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최근에 국내 시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왔던 하나의 키워드는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 방향성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베이징이나 큰 도시권에서는 주말에도 어느 정도 봉쇄 조치가 좀 들어가 있고요. 일부 도시는 5일간 폐쇄가 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약간의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방역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라는 정책적인 어떤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 실물 지표, 그러니까 물가 지표를 포함해서 지금 소비자, 생산자 지표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이 부동산 관련된 대규모 자금을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과 같이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급격하게 중국도 3만 명 가까이 올라오면 과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틀어막고 있을 정도의 코로나 확진자 수지만 중국 정부가 그렇게 가지 않고 방향성 입장에서는 다소 좀 천천히이긴 하지만 여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독일 쪽의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 관련된 바이오엔텍의 그 백신 관련된 부분들을 중국 내에서 맞출 수 있다. 긴급 승인 관련된 이슈가 약간 불거진 상태인데요.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중국 내에 관련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리오프닝을 대응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의 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리오프닝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 부분들이 당연히 지금은 조정세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방향성이 아직까지 크게 틀어지지 않고 천천히라도 리오프닝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너무 낙관하면 안 되지 않을까? 약간 뭐 시진핑 주석 얘기도 했지만 뭐 보도된 건 없습니다. 추정을 이제 하는 건데. 근데 뭐 예를 들면 본인이 확진됐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별거 아니라는 것보다 그 뭐 알리겠습니까? 안 알릴 거고요. 점점 더 이제 좀 강화를 하는 쪽으로 가서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도 그렇고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코스피 쪽에도 그렇고요. 네, 뭐 사실 2,500포인트 정도까지 올랐을 때에는 네. 피벗 기준으로 봐서는 사실 단기적인 이격이 많이 이제 뭐 벌어진 상태로 사실 네. 좀 밸류션 부담이 분명히 있는 지표였습니다. 코스피 기준 2,500 정도까지 간다면은 우리나라 PER 기준 한 11.7배 정도까지 올라오는데요. 과거 밴드에 PER 12배 정도 코스피가 올라가면 다소 조금은 밴드 상단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맥스 2,550 정도 코스피를 갈 수 있다 말은 있었지만 2,500포인트 정도 언저리에서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고요. 지금 코로나 시점 때 올라갔던 PER 밴드가 16배까지 국내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전통적인 평균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PER 12배 정도 수준이면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조금 주춤한 자리는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들의 파생 상품, 그러니까 선물 옵션 관련된 포지션을 본다면 하방도 상당히 좀 닫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수에 대한 밴드는 상당히 좀 답답한 박스권 쪽에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최근에 블라드 총재가 지금 7%도 가능한 금리 뭐 터미널 레이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갑자기 어떤 테일러 준칙이라는 걸 끌고 와가지고 뭐 5.25에서 맥스 7% 이상의 금리도 터미널 레이트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근데
그 테일러 준칙에 대한 법칙을 가져왔는데요. 신기하게도 페드가 제시하고 있는 PCE 물가를 아주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보면 테일러 준칙 블라드 총재의 의견에 따르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돼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정작 테일러 교수는 얼마 전에 인터뷰했는데 한 뭐 6% 수준 자신의 그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갑자기 블라드 총재가 그렇게 갑자기 끌고 왔을까요? 그 샌프란 연은 총재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지금 최근에 페이크예요? 페이크 그것도? 네, 금리 수준은 예. QT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5%대 정도 수준 이상이에요. 굉장히 타이트한 금리 수준을 현재 반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블라드 총재가 급격하게 갑자기 테일러 준칙이라는 걸 인용하면서 7%까지 갈 수 있어라고 주장을 반박을 했어요. 근데 그 주장의 허점은 페드 자체가 지금 용인하고 있는 PCE 물가 추정치를 대입해 보면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조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블라드 총재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논리가 깨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면 블레이너드 부회장이 어떻게 이야기했죠? 곧 금리에 대한 인상 경로가 속도 조절될 수 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페드의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순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 그 페드 회의 때 또는 아주 맥스로 그 다음 회의, 그러니까 한 번 내지는 두 번 회의 내에 변화가 바로 있을 것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였던 거고요. Coming meetings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번 정도의 미팅 이후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순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마 블러드 총재와 같은 매파적인 입장과 그리고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아주 좀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페드 내부에서 좀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이번 FOMC 의사록에 나왔을 때 과연 단어가 순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인지 또는 커밍 미팅스라는 단어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별 종목도 뭐 주가를 누가 이렇게 예전처럼 뭐 얼마까지 오르고 얼마까지 빼고 어려운데 불가능한데 지수는 뭐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코스피가 지난번에 2,499를 찍었고요. 장중에. 오늘 장중 저점은 2,401이에요. 희한하죠? 100포인트 차에서 오가는 흐름들인데 시황 얘기는 이 정도 하겠고요. 앞에 시황 얘기를 더 물으니까 뒤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항상 준비한 내용을 바로 가겠습니다. 방산 얘기를 오늘 준비하셨습니다. 방산은 뭐 폴란드에 이어서 주로 이제 동유럽 쪽으로의 그 수출이 계속 있고 사우디 쪽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방산의 전망이 여전히 밝습니까? 네, 지금 뭐 폴란드 쪽에 방산 규모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 사우디도 지금 방산 관련된 이슈가 오늘 또 뉴스가 불거졌고요. 모듈러 같은 조립식 뭐 이 건축이라든지 일부 수철이라든지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들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이나 원전 쪽도 사우디 쪽에 뭐 근간 수개월 내에 뭐 조 이상의 뭐 실질적인 계약이 있을 것이다. 원희로 국토부 장관이 또 이야기를 오늘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러질 수 있는 여전히 있습니다. 글로벌 국방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도 미중 경쟁 심화 영향 때문에 증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실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더욱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죠. 국방비 지출은 대부분 다 좀 줄어드는 분위기였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14년간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2021년 사상 최초로 2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아마 글로벌 국방비 확장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인데 이번에 전쟁 때문에 러시아 관련된 무기 수입국의 신뢰도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러시아가 굉장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여기에 따라서 한국 방위산업체는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기회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으로 예상되면서 결국은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수주 기준으로 2010년 이후에 25억에서 35억 달러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은 21년도에 4조 2천억 정도의 천공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수출과 1조 원 규모의 호주 K9 자주포 수출 계약으로 이미 70억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2010년의 기준을 봤을 땐 지금 2배 이상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신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면서 상당히 무기 수출 계획에 관련된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모르고요. 지금 전파주로 봤을 때는 1차 실행 계획만 123억 달러 규모로 아마 K2 전차 34억 달러, 천무 다연장 로켓 35억 달러, FA-50 경공격기 30억 달러, K9 자주포 24억
4억 달러 정도로 상당히 무기 체제가 관련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무기뿐만 아니라 항공 방위 산업은 항공 운송 수요도 회복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환경인데요. 실질적으로 여행 제한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인 항공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올 걸로 보이고 있고, 현재 수준을 봤을 때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 대비 73.7%로 항공 수요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항공 운송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따라서 민간 항공기 수요가 회복 중으로 상승궤도로 올라설 수 있는데요. 지금 아마 보잉의 737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연간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22년 1156대에서 29년까지는 2111대로 증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민간 항공 관련된 보잉 737 맥스 중국의 운행 재개가 민간 항공기 생산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는 점에서 이 관련된 우주산업과 방산 쪽에 상당히 민항기 쪽의 수요가 올라온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또다시 좀 모멘텀으로 조금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AAM 관련된 기술인데요. 이게 AAM 뭡니까? 네.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입니다. 네. 이게 기존 항공기로는 어려웠던 3차원 공간, 그러니까 도시 만화를 이용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화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미래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인데요. 이 부분도 관련해서도 약간 긴 시각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VTOL이라고 해가지고 Electronic Vertical Takeoff Landing, 이 항공기 개발의 핵심인데 이 첫 상용화가 24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말씀드렸던 AAM 관련된 기술 도입이 결국은 방산산업과 우주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민간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새로운 모멘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 인터넷 관련된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AAM 기술이 결국은 방산산업에 대한 우주산업에 대한 멀티플을 올려준다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아마 LEO라 해가지고 저궤도 위성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통 보면은 이 우주 관련된 우리가 위성을 쏘을 때 정부가 그냥 쏘은 것보다는 사설 그 우주 항공 관련된 민간 위성이 업체들이 민간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원앱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뭐 일론 머스크도 지금 엄청나게 그렇죠. 지금 쏘고 예. 있잖아요. 이게 뭐 1년에 몇천 기씩 쏘고 올립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민간 관련된 우주 인터넷이 저궤도 위성에 대한 이유만으로도 상당히 좀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자막에 이제 진격의 K방산 이런 자막이 있는데 아주 딱 어울리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K 콘텐츠를 대표하는 K방산인데요. 다만 상징적으로 지난번에 현대로탐이 이제 K2 전차 폴란드 수출 이후에 고점을 찍고 대체로 지금 방산주들이 좀 조정이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이럴 때 기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방산주 가운데서 오늘 차장님 말씀하신, 부장님 말씀하실 토픽은요? 네, 오늘 토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예. 그 지상 무기 체계 관련된 수출 확대가 투자 포인트인데요. 실제 이미 확정된 수주만 80억 달러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국내 방산업체 중에 최고 수준의 어떤 확정 수주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K9 자주포가 이미 이제 세계 1위의 베스트셀러인데요. 폴란드 수출로 K9 입지가 더 강화되고 있는데 생산량 증가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대규모 발주가 있기 때문에 성능 개량 속도가 기존보다 4년이나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소량으로 개발하다 보면 이 개발 개선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게 일반적인데요. 개량 발주가 있다 보면은 개량 관련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개량 속도가 기존보다 4년 정도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활약 중인 히마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미국 쪽에 관련된 그 체계인데, 그렇죠. 예, 히마스, 하이마스. 그렇죠. 뭐 히마스, 위력이 하이마스 이렇게 보는데요.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어떨까요? 대단하지만 비싸겠죠. 이 관련해서 그러면 대체제가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대체제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방산 어떤 그런 체계와 상호 호환이 돼야 될 겁니다. 미국 쪽에 관련된 방산과. 예. 그래서 유사 무기 체계인 K239 다연장 로켓 천무의 수출 확대도 여기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볼 수 있고요. 천무는 히마스보다도 절반 정도 가격이 싼데요. 화력은 2배 정도 되고 신속한 대량 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미국 쪽의 방산 체계를 수입을 일부 하겠지만 그 외에 연동이 되고 있는 한국의 방산 체계가 추가적으로 신속한 대량 도입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폴란드 사업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인도네시아 등등의 관련된 추가적인 무기 수출 계약이 상당히 남아있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을 위해 개발된 AS-21 레드백 수출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호주는 사실은 올해 발표 예정이었던 일정이 다소 조금 연기되면서 내년 3월로 연기되어 있지만은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폴란드 수출이 먼저 성사되면서 가시성도 높고요. 폴란드가 현재 레드백 성능 시험 중으로 알려져 있어서 폴란드향 AS-21 레드백 수출이 일단 먼저 가시성이 높고 내년 3월 정도에 호주 쪽에 관련된 레드백 수출도 충분히 기대되는 점에서는 아마 최근에 약간 다소 주춤하면서 조정이 눌림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기회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가는 단기적인 박스 상단의 10만 원 선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66,500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민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산업을 기업을 볼 때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오늘 이제 방산인데 그거를 100% 온리하는 기업보다는 다른 거를 이제 많이 해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 항공기 쪽이 있지만 또 우주 쪽이 있고 LIG 넥슨 이런 쪽은 아마 이제 예를 들면 방산주로서 네. 거의 다일 텐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사업 부분이 섞여 있다는 거죠. 네. 방산이 한 40% 되고 항공 엔진이 21%, 뭐 기타 등등등등인데 그게 이제 방산이 미치는 영향이나 혹은 이제 다른 사업 분야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함께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스타일은요? 네,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결국은 뭐 핵심은 저겁니다. 얼마나 그 수주라든지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이 올라오냐 문제이고요. 예. 결국은 기대감만 갖고 주가를 올리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인텔리안 테크나 우주 산업만 하고 있는 쪽은 상당히 좀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주가는 그렇죠.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예.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그렇죠. 실적이 영업이익단이 그만큼의 어떤 뭐라 그럴까 시가총액을 대변할 수 있느냐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확정된 수주만 80억 달러로 국내 방산업체의 최고의 매출 수주를 이미 확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부담이 좀 적다는 거고요. LIG, 넥스원 등등 포함한 다소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뭐 우리가 눈길이 갈 수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부분을 좀 쳐다본다면 다소 조금 실적 단위 워낙 확실한 쪽의 종목 쪽으로 조금 더 슬림할 필요도 좀 있다. 물론 뭐 주가 수준은 그 수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먼저 올라가고 먼저 더 많이 오를지 그건 조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슬림한 부분에서는 확실한 계약과 매출과 이익이 나는 종목을 보시는 게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 부분이 그때그때 다르죠. 사실은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슨 이런 쪽은 조금 눌려 있습니다. 주가가 눌려 있고요. 최근 저희가 스몰캡 하면서도 인텔리안 테크인가 이런 거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사설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우주항공 쪽이 좀 더 부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두 가지를 좀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방산,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민간 항공기 관련된 뭐 에어맥스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민간 항공기 수주가 더 많은 보잉사 관련된 네. 수주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AAM 같은 새로운 어떤 기술까지 멀티플을 가져오는데 순수하게 인공위성만 하게 되면 사실 기대감은 높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네. 고멀티플을 줄 수 있지만은 사실 멀티플 자체가 너무 높아요. 뭐 PER 100배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신규로 들어간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매매하기보다는 다소 좀 멀티플이 좀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종목을 조금 더 슬림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상품에 이 무기 체계 앞에 K가 붙어 있어요. K9 자저포, K239 로켓, 또 뭐 K2 이게 이제 K 방산을 대표하는 거라 대단히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죠. 방위산업 쪽이 LIG, 넥스원, 현대, 롯데, 뭐 에어로스페이스 선택의 문제이고요. 오늘 박구정 부장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